이번 상하이 여행의 목적은 미술관이었습니다. 3일 동안 부지런히 움직여서 상하이의 대표적인 미술관 4곳을 방문해 보았는데요. 이 4개의 미술관을 직접 가본 후기를 공유해드리고 각 미술관에서 지금 진행 중인 전시들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흥미가 가는 미술관이나 전시가 있는지를 한번 집중해서 이 영상을 보시면 어떨까요? 시작하기 전에 중국의 미술관들에 대해서 미리 알면 좋은 사실이 있습니다. 중국도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역사가 오래된 미술관이나 서양 회화 소장품이 탄탄한 미술관은 거의 없습니다. 대신 최근 10년, 20년 사이에 세워진 현대미술관들이 대부분인데요. 대형 국유 기업이나 초부유층 개인이 막대한 자본을 바탕으로 만든 미술관들로 주로 황푸강변의 산업금융지구에 위치한 초현대식 건축물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 소장품 전시보다는 대형 기획전 위주로 운영되는 곳들이 많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4곳의 상하이 미술관들도 바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푸동 아트 뮤지엄. 첫 번째로 방문한 곳은 푸동 아트 뮤지엄이었습니다. 상하이의 이 상징적인 스카이라인 풍경 사진으로 보신 적이 있으실 텐데요. 이 풍경에서 여기 앞쪽에 위치한 MAP라고 적힌 건물이 바로 푸동 아트 뮤지엄입니다. 황푸강 동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아시아 최대 금융허브라 불리는 푸동 루자쭈이 금융무역지구인데요. 이 지역은 마치 서울 강남처럼 원래는 논밭과 늪지대로 가득한 깡촌이었으나 짧은 시간 안에 지금처럼 초고층 빌딩이 밀집한 현대적인 풍경으로 바뀌었죠. 그 개발 사업의 중심에는 상하이 시정부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대형 부동산 금융개발 국유기업인 루자쭈이가 있었고 푸동 아트 뮤지엄은 바로 그 루자쭈이 그룹이 만든 미술관입니다. 루자쭈이 그룹은 프랑스의 전설적인 건축가 장 누베를 영입해 2021년 이 미술관을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개관한 지 약 5년밖에 되지 않은 신생 미술관인 셈인데요. 하지만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시작부터 프라도, 루브르, 오르세, 내셔널 갤러리, 테이트 등 세계적인 미술관들과 협력해왔습니다. 이제까지 진행되었던 기획전 라인업을 보면 정말 화려합니다. 피카소, 터너, 카라바조 전시처럼 교과서에 나오는 유명 거장들의 작품을 다룬 대중적이고 스케일이 큰 전시들이었죠. 상하이에 가는 지인에게 미술관 한 곳을 추천한다면 저는 푸동 아트 뮤지엄을 권할 것 같습니다. 언제 가더라도 어느 정도 재미가 보장된 대형 전시가 진행되고 있을 테니까요. 지금 푸동 아트 뮤지엄에서는 20세기 이탈리아에서 가장 사랑받는 화가인 조르조 모란디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6월 17일 개막한 이후에 상하이 시민들 사이에서도 꽤 화제가 되어서 많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간 날도 이 전시를 보러 이 미술관을 찾은 방문객들이 많았는데요. 전시관 동시 입장 인원을 제어하고 있어서 관람 환경 자체는 크게 해쳐지지 않았습니다. 이 전시는 볼로냐 모란디 뮤지엄이 직접 기획했는데요. 세계에서 모란디의 작품을 가장 많이 소장하고 있는 미술관이죠. 뮤지엄 소장품과 개인 소장품, 협력기관 소장품 등을 모아서 원작 120점을 선보이고 있는 규모가 꽤 큰 전시입니다. 저도 2시간을 꽉 채워서 관람을 했는데요. 그런데도 끝까지 지루하지 않았던 단단한 큐레이션이 돋보이는 훌륭한 전시였습니다. 이 모란디 전시 후기는 별도 영상으로 좀 더 자세히 공유해드려 보겠습니다. 푸동 아트 뮤지엄 1층과 2층에서 모란디 전시가 10월까지 열리고 3층에서는 8월 말까지 건축가 장 누벨 전시가 진행 중입니다. 사실 건축 전공자가 아닌 이상 건축가 전시의 재미를 느끼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건축물 사진이 인쇄된 패널이나 영상, 축소 모형을 보는 것은 아무래도 그 건축물을 직접 마주하고 경험하는 것과는 차이가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 전시의 경우에는 바로 그 건축가의 건축물, 즉 그 건축가의 작품 안에서 진행된다는 점에서 특별합니다. 전시장 안에서 시각 자료들과 흥미로운 연출들을 본 뒤
전시장 밖으로 나와서도 계속해서 장 누벨의 건축을 관람하는 경험으로 이어지거든요. 거대한 통유리 창과 거울 벽면으로 와이탄의 파노라마를 담아내는 테라스 공간에 머물러 보고 건물 바닥부터 천장까지 뚫린 수직 공간에 설치된 초대형 작품을 감상한 뒤 화장실 앞에서는 창문으로 동방 명주가 담긴 멋진 프레임을 들여다보는 것까지 이 전시 관람의 연장선인 것입니다. 건축을 감상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처음 느끼게 되실지도 모릅니다. 웨스트번드 뮤지엄. 다음날, 이번에는 황푸강 서쪽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지하철역에서 내려 미술관을 향해 걷는 동안 잘 닦인 넓은 도로와 최신식 고층 건물들, 이제 막 개발된 신도시의 풍경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이 쉬후이 지역은 원래 공장들과 비행장이 있던 황량한 공업지대였는데 부동산 도시개발 국유기업인 웨스트번드 그룹이 정부와 손잡고 천지개벽 수준으로 이 지역을 개발해서 빅테크 금융 오피스 지구이자 부촌 주거지구가 되었습니다. 텐센트, 알리바바 등 중국의 글로벌 IT 대기업들의 본사가 있는 말하자면 상하이의 실리콘밸리 같은 느낌이죠. 황량했던 공업지대를 IT 인재들과 자산가들이 매력적으로 느낄 만한 새로운 지역으로 브랜딩하기 위해 필요했던 인프라 중 하나, 바로 미술관이었습니다. 웨스트번드 그룹은 중국이 사랑하는 영국 건축가 데이비드 치퍼필드를 초청해 웨스트번드 뮤지엄을 짓고 2019년 개관하게 됩니다. 웨스트번드 뮤지엄의 가장 큰 특징은 바로 프랑스 퐁피두 센터와의 파트너십으로 운영 중인 미술관이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퐁피두 센터 하나 프로젝트와 비슷한 느낌인 건데요. 웨스트번드 그룹이 퐁피두의 비용을 지불하고 퐁피두가 미술관 전체의 기획과 전시를 통째로 맡고 있습니다. 2024년에 이 5년 계약을 한 차례 연장을 해서 퐁피두 파리의 소장품들을 이곳에서 계속 만나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웨스트번드 뮤지엄 1관과 2관에서 바로 그 퐁피두 센터 소장품 전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퐁피두 센터가 직접 기획하고 큐레이팅한 이 전시. 예상보다 작품 수는 많지 않았으나 꽤 흥미로운 전시였습니다. 작품들을 연대, 사조, 국가와 무관하게 7개 주제로 나누어 큐레이션하고 있는데 관람을 마치고 가장 먼저 든 생각은 흥미로운 작품 선정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브라크, 들로네, 프로망제 등 눈에 익은 화가들의 작품도 있었지만 낯선 작가들의 뜻밖의 작품이 주는 존재감이 더 크게 느껴지는 전시였습니다. 파리 퐁피두를 방문했을 때는 아마 눈여겨보지 않았던, 그래서 기억에 없는 작품들을 여기서는 집중해서 감상하면서 오히려 퐁피두 센터의 진면목을 발견하는 느낌이었습니다. 새롭고 발칙한 것, 틀을 깨는 것, 그게 퐁피두 센터의 본래 기조에 가까우니까요. 몇 점 포함된 중국 작가들의 작품도 좋았습니다. 전체적인 전시 흐름에 어색함 없이 잘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원래 퐁피두 소장품 전시만 볼 생각이었는데요. 미술관 카페에서 쉬던 중에 벽에 적힌 전시 소개글 속 인용구가 우연히 눈에 들어왔습니다. 나는 이미 할 줄 아는 것을 하고 싶지 않다. 내가 할 줄 모르는 것을 하고 싶다. 단순하지만 마음이 가는 이 문장에 호기심이 생겼고 결국 이 전시도 한번 관람해 보기로 했습니다. Material Matters, 재료가 중요하다 라는 제목의 이 전시는 미국 작가 셰일라 힉스와 중국 상하이 출신 작가 스후이의 2인 회고전이었습니다. 두 작가의 공통점은 바로 섬유예술의 선구자라는 점입니다. 전시장에 들어서니 셰일라 힉스의 고대 아메리카 직물공예에서 영향을 받은 작품들, 시각적 즐거움이 충만한 작품들이 먼저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더 큰 감동을 안겨준 건 스후이의 작품들이었습니다. 특히 이 흰색 병풍 모양의 작품, 연꽃과 대나무 등을 종이 펄프 속에 박제한 이 커다란 작품 앞에서는 그 시적인 아름다움에 매료되어서 한참을 둘러보며 머무르게 되었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흥미롭게도 본초 강목이었습니다. 첫 형태의 책장을 확대해 한 면에는 직접적으로, 다른 한 면에는 추상적으로 재료들을 종이 속에 가둬둔 이 작품을 보면서
이건 작가의 정체성, 재료에 대한 이해, 그리고 창의력과 실천력이 결합해 도달할 수 있는 아름다움의 극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롱 뮤지엄 웨스트번드. 웨스트번드 뮤지엄에서 나와서 황푸강변을 따라 북쪽으로 걸었습니다. 강에는 커다란 정유선이 오가고 있었고 강바람에서는 기름 냄새가 났습니다. 종종 조깅을 하는 사람들이 저를 앞질러 갔습니다. 30분 정도 걸었을까요? 롱 뮤지엄 건물에 다다랐습니다. 미술관 앞은 주말 나들이를 나온 사람들이 RC카를 가지고 놀거나 보드를 타고 있었습니다. 원래 이곳은 배로 실어온 석탄을 하역하던 석탄 부두였습니다. 그 흔적이 아직 곳곳에 남아 있었는데요. 미술관 앞에 있는 이 주황색 구조물은 석탄을 배에서 육지로 옮기던 크레인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미술관의 두 건물 사이에 있는 이 거대한 콘크리트 구조물, 바로 실어온 석탄을 깔때기처럼 아래로 떨어뜨리는 석탄 호퍼였습니다. 건축가 류이치가 이 구조물을 그대로 살려서 미술관 디자인에 녹여낸 것입니다. 이 석탄 호퍼를 중심으로 양쪽에 있는 우산 모양의 곡선형 구조를 가진 멋진 콘크리트 건물이 바로 롱 뮤지엄 웨스트번드입니다. 이 멋진 미술관은 또 어떤 돈 많은 기업이 지었을까요? 놀랍게도 이번에는 상하이 정부나 기업이 아니라 개인입니다. 상하이의 슈퍼리치 부부 류이첸과 왕웨이가 그 주인공인데요. 중국 신흥부자의 부는 스케일이 다르다는 이야기가 있죠. 주식 투자로 축적한 자산을 바탕으로 전 세계 미술품 경매 시장에서 수백, 수천억 원대 작품을 거침없이 사들이는 것으로 유명한 큰손 부부입니다. 390억 원에 구매한 명나라 잔에 차를 따라 마시거나 낙찰받은 예술작품을 SNS에 자랑하는 등 경매 시장에 점잖은 관행을 깨는 기행들로 화제가 되는 인물들이기도 하죠. 롱 뮤지엄의 세 분점 중에서도 메인이라 할 수 있는 이 웨스트번드 지점. 한쪽 갤러리에서는 중국 전통 고미술품부터 서양 현대미술품까지 류이첸 부부의 소장품 컬렉션을 볼 수 있고, 그리고 다른 한쪽 갤러리에서는 기획전을 볼 수 있습니다. 주로 중국 근현대미술 작가들의 회고전이나 개인전이 열립니다. 저는 영구 소장품 컬렉션 대신 기획전을 관람했는데요. 지금은 8월 30일까지 중국의 아방가르드 현대미술가 왕촨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1953년 청두 출신인 왕촨은 젊은 시절 중국화를 공부한 뒤 중국의 추상미술과 전위예술운동의 핵심 멤버로 활약한 인물입니다. 90년대 후반부터는 뉴욕을 오가면서 그곳의 추상 표현주의를 흡수했고, 이때부터 독창적인 추상세계를 완성해 나갔습니다. 중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서양 문화의 영향, 그리고 암투병이라는 개인적 경험을 통과하며 다채롭게 변화하던 작가의 화풍은 2020년대 들어와 하나의 시각 언어로 수렴됩니다. 바로 육면체의 모서리를 그리는 굵은 선, 즉 상자 모양의 프레임입니다. 작가는 이 단순한 선을 통해 도시, 산, 완벽한 공허, 신기루, 폐허 같은 세상의 온갖 개념들을 표현해냅니다. 중국 회화 작가의 전시를 관람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 꽤 흥미로웠습니다. 특히 전시장에 마련되어 있던 아카이빙 자료 속 작가의 과거 사진들에서 왜인지 모를 호방함이 느껴져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록번드 아트 뮤지엄. 상하이에서의 마지막 날, 공항으로 가기 전 제가 향한 곳은 황푸구 지역입니다. 상하이의 상징적인 스카이라인을 볼 수 있는 야경 명소인 와이탄이 있는 곳이죠. 이 동네의 특이한 점은 이런 근대 서양식 건축물들이 즐비해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은 19세기 중반 상하이 개항 시기에 서구 열강들이 들어와서 자신들의 자치구역을 만들었던 조개지였습니다. 그때 지어진 영국 영사관, 은행, 교회, 아파트 등으로 쓰였던 건물들이 아직까지 그대로 남아있는 것이죠. 이 지역은 한동안 방치되어 있었는데 2006년 상하이 정부가 이 근대 건축물 11개 동을 복원하고 개조해서 복합 문화 상업지구로 만든다는 계획을 발표합니다.
정부 그리고 록펠러 그룹과 신혼링크의 합작법인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의 이름은 록펀드 프로젝트였습니다. 데이비드 치퍼필드가 건축 총감독을 맡았고 프로젝트 시작 17년 만인 2023년에 전체 구역이 완공되어 대중에게 완전히 개방되었습니다. 이제 이 아름답고 나지막한 옛 건축물들에는 명품 매장과 파인다이닝 레스토랑, 트렌디한 카페와 오피스들이 들어섰고 골목골목은 웨딩 촬영을 하는 신혼부부들과 기념사진을 찍는 관광객들로 북적이고 있습니다. 저의 마지막 목적지인 록펀드 아트뮤지엄은 이 록펀드 구역 내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붉은 벽돌 건물들이 모여있는 중심블록 안쪽에 위치하고 있었습니다. 원래는 서양 학자들이 아시아 문화를 연구하던 곳이었다는 이 작은 건물은 옛날 학교 건물처럼 친근하면서도 고풍스러운 사랑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록펀드 아트뮤지엄은 보통 젊은 현대미술 작가들의 작품들, 그리고 관객 참여형 미술 작품이나 장소 특정적인 설치 미술 작품들을 주로 선보입니다. 말하자면 상하이에서 가장 힙한 현대미술을 만날 수 있는 곳이죠. 지금 록펀드 아트뮤지엄에서는 유스팰리스라는 제목의 전시가 열리고 있습니다. 유스팰리스, 소년궁. 과거 중국에서 아이들이 방과 후에 가던 문화센터, 돌봄센터 같은 곳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미술관 측은 관람객들이 직접 몸과 마음으로 참여하며 성장하는 공간으로 미술관을 변모시키겠다는 의도를 담아 이번 전시를 기획했다고 소개합니다. 1층에서 가장 먼저 만나게 되는 작가는 푸피스입니다. 복싱 훈련장처럼 꾸며진 전시장, 벽면에는 트랜스 여성들이 호신술을 가르치는 영상이 재생되고 있습니다. 3층의 텅 빈 강당 같은 전시장에서는 이탈리아 작가 디에고 마르콘의 영상작품이 상영 중이었는데 끝없이 반복되는 영상 속에 갇혀 아리아를 부르는 아이의 모습이 어딘가 오싹하게 느껴졌습니다. 4층에는 이란계 독일 작가 나이리 바그라미안의 추상 조각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언뜻 어릴 때 가지고 놀던 장난감처럼 보이지만 어떻게 보면 치아나 신체의 일부 같기도 하고 정체를 알 수 없는 위험한 물질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부적응자들이라는 제목의 이 시리즈에 대해 작가는 자신이 어린 시절 들어갈 수 없었던 놀이터의 모습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미술관 안은 힙하게 차려입은 상하이의 젊은이들이 반, 엄마 손을 잡고 온 아이들이 반이었습니다. 작품들의 메시지가 꽤 묵직해서 아이들이 이걸 봐도 될까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마치 영화 파네미로를 어린이 영화로 오해하고 찾아온 부모와 아이들을 보는 기분이었달까요? 하지만 제 걱정과 달리 아이들은 이 전시를 진심으로 즐기는 듯 보였습니다. 제 관점과 틀에 아이들을 맞추려 했던 걸 보면 제가 아직 현대미술 초짜인가 봅니다. 장 누벨의 공간 안에서 쉽고 대중적인 대형 기획전이 늘 진행되는 푸동 아트 뮤지엄. 퐁피두 센터가 보증하는 서양 모던 컨템포러리 아트를 즐길 수 있는 웨스트번드 뮤지엄. 상하이 억만장자 부부의 컬렉션을 들여다볼 수 있는 황푸강변의 콘크리트 갤러리 롱 뮤지엄. 그리고 세련된 근대 벽돌 건물들 사이에서 힙한 컨템포러리 아트를 즐길 수 있는 록펀드 뮤지엄. 여러분은 어떤 미술관이 가장 인상 깊으신가요? 여행에서 돌아와 며칠이 흐른 지금, 상하이에서 둘러본 내 미술관의 공통된 인상을 다시 떠올려 봅니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 기계입니다. 처음부터 엄청난 규모로 지어진 통이 큰 공간의 스케일도 그렇지만 전시 기획이나 작품 선정에서도 안전주의와는 거리가 있는 거침없는 느낌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 기계는 첫 번째로는 이 미술관들의 바탕이 되는 거대한 자본력 덕분이겠지만 두 번째로는 제 선입견을 살짝 가미해 말하자면 중국인들의 호기로운 성정도 한몫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20대 때 학교에서 만났던 상하이 출신 친구들의 통 크고 너그러웠던 성격이 문득 떠오르면서
뭔가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고요. 그동안 중국은 경유지로 공항 땅만 밟아봤을 뿐 여행으로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7월에 상하이는 장마철이라 머무는 동안 비가 자주 내렸고 덥고 습했습니다. 더위를 많이 타는 편이라 평소 여행에서처럼 공원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내거나 지도 없이 골목골목을 정처 없이 걷는 여행을 즐기지는 못했습니다. 대신 지하철을 타고 목적지에 내려서 넓고 시원한 미술관 실내에서 2-3시간씩 머무는 일정으로 3박 4일을 보낸 것인데요. 장마철의 여행 방식으로는 꽤 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그런 와중에도 중간중간 상하이의 매력을 발견하는 작은 즐거움들을 누릴 수 있었습니다. 특히 상하이의 스페셜티 커피 맛이 아주 훌륭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아무 식당에 들어가 어떤 메뉴를 시켜도 음식의 맛과 향이 무조건 만족스럽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상하이 사람들은 비가 많이 와도 개의치 않고 자전거를 탄다는 것, 그리고 길을 걷다 보면 가끔 배를 까거나 상의를 탈의한 아저씨들을 만나게 된다는 것도 알게 되었죠. 참 매력있는 도시였습니다. 조만간 상하이 여행 붐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혼자 조심스레 해봅니다.